자, 차기 총리 빠르면 내일 발표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조윤선 수석 경질이 됐는데 여야 모두 지금 이 경질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일단 총리 어떤 사람이 될지 언제 발표될지 지금 국민들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채널A가 그 여권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에 따르면은 일단 이번 주 중에 아마도 총리 인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에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총리 인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후보군으로는 법조인 출신이 되지 않을까. 또 법조인이요?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단 지난번에도요,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그 총리 후보자는 낙마하고 구원투수로 호남 출신의 법조인인 김황식 전 총리가 굉장히 구원투수로 성공을 했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법적으로 잘 아는 분이 좀 그 마지막 그 총리로서 잘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호남 출신이 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나 뭐 여러 카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실세 총리 이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법조인으로 또 온다면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야당에서도 이 총리 문제, 총리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누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과연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 인사로 거듭된 총리 후보자 낙마, 재활용 총리, 단기 총리, 총리 장기 부재 등의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리 후보자 추천조차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리만큼은 수첩을 넘어서 국민 통합형 총리로 인선하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선이 한 달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 총리는 통합형 총리가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계를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를 야권의 통의하에 책임 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이 나라의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박서원 논설위원, 손학규라는 분의 이름이 총리 후보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성은 낮겠죠? 지금 이석현 부의장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도 좀 웃으셨는데 박 대통령이 저 얘기를 직접 보고 들었다면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모욕감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야권의 전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계를 은퇴한, 말하자면 사람은 물러날 때와 나설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본인의 정치 실패, 한계를 인정하고 정계를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몸담았던 야권 정부도 아니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말하자면 넘버 5 국무총리를 해서 와서 밑에 박근혜 정부 밑에서 총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일 뿐더러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기도 어려운데 오죽 당신들이 인물이 없고 사람을 못 선정하니 내가 손학규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약간의 조롱의 의미도 담겼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욕감 느낀 건 맞겠죠. 저는 손학규 의원이, 전 의원이 정계를 은퇴한다 이랬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 거국내각 만든다 이래서 국무총리로 안 들어오면 아마 정계 복귀할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금 이석현 의원이 한 말 중에 야권의 동의하에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야권이 우리가 동의해주는 인물 데려와라. 친박계도 떠나고 친박을 넘어서서 새누리당도 떠나서 문자 그대로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그냥 국정이나 관리하는 그런 식물 대통령 좀 돼주셔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승복할 일은 마무하고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아직도 나름대로 정치적 야망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의 국무총리로 들어와 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 아닌 나쁜 방향의 상상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손학규 카드,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그 카드 중에 하나로 거론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있는 인물이
국내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귀국을 했죠.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얘기들이 참 많았죠. 바로 성완종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일 텐데 오늘 그에 대해서도 본인이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북측과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양측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가게 됩니다. 저의 이러한 그 방문이 조금이나마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한 2달 전에 그 돌아가시기 직후에 잠시 어떤 언론하고 길에서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거로다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 송환종 그 회장과는 사실은 충청 그 포럼의 그 회원으로서 제가 거기에 몇 번 그 참여를 한 일이 있고 그 문제는 고 송환종 회장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한 일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송환종 회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성완종 회장과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그런 것 같은데요. 황시택 기자가 보기에는 선을 그으려는 걸로 지금 들렸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제 국어 실력이 딸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 말이 잘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이 본인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뭐 이렇게 서울에 왔을 때 여러 번 만났다. 그리고 뭐 잘 알고 있는 사이긴 한데 어떤 거를 특별히 얘기할 관계는 아니다. 글쎄요. 지금 서울에 들어올 때 유엔 사무총장이 일정이 상당히 많은데 충청포럼 회원이라는 단지 이유만으로 어떤 한 정치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왔다.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과연 그런데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금 이제 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기 그 조카가 개입된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듣기에는 과연 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예. 오히려 의문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반 총장 별명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 특별 외교보좌관 할 때 별명이 기름장어였거든요. 기름장어. 기름을 바른 듯이 어떤 그 굉장히 미묘한 질문을 던졌을 때 흠잡히지 않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 그래서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오늘도 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좀 그 별명이 좀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은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성완종 회장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 이런 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방기상 고문이 경남 기업에 가서 고문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른바 그 충청 대망론으로 반기문을 말하자면 앞으로 대권 주자로 성완종 회장이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이완구 전 총리한테 미움을 받은 예. 그렇게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바 말하자면 그러한 국내의 어떤 대권의 뜻을 갖고 성완종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을 차단하고 싶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특히나 아까 반기상 씨 그 동생 반기상 씨 아들 반주연 씨로 최근에 비롯된 이른바 그 랜드마크 72 베트남의 그 성완종 회장의 그 어떤 건물을 매각하려고 했다. 매각하는데 무슨 마치 연루된 것처럼 하는 것은 특히나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이런 선을 긋고 싶었던 그런 차원에서 친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어떤 국내 정치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반기문 그 사무총장 이러면 외교부 관리들에게 저도 몇 차례 들은 얘기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관운을 타고난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좋은 관운인데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히 물러나야 될 분이 다시 롤백을 했고 그리고 또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차례가 와버렸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 그게 국가원수 대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오르셔서 이제 8년
8년을 갖고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오르신 분 같으면 좀 대중에게 나는 좀 소탈하고 모든 걸 다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털어놨으면 좋겠다. 예, 저분이 충청 포럼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자주 만났고 성완종 회장과 자주 어떤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언론에 지금 충분히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보면 충청이라는 말을 2번을 더듬습니다. 네. 충청 포럼 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충청 포럼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알기는 알지만은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다. 의도적으로 더듬었다고. 예, 이런 의도적인 더듬으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좀 그렇다면, 긴장해서 더듬으시고. 그렇다면 그건 네. 공인으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약간 떠오른 게 뭐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자기 동생을 향하는 말에서 이렇게 휘둘리지 마라. 어떻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이 자기가 연관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엄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저 동생이 경남 기업의 고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그 반기문 그 동생분의 자제분이 지금 거기에서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카타르 국왕에게 이거 매각을 협조하겠다. 이런 좀 추문까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13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연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큰 자리인데 본인들의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얼만큼 그 엄격한 룰을 유지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쯤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마 성완종 회장의 그 사망 사건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윤선 이제 전이 됐죠. 전 정무수석의 이 사퇴, 경질 문제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또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똑같이 청와대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사실상 경질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찌 보면 도발입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에서 마치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그걸 어찌 보면 협박하는 것이라고. 그걸 압박하는 거란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압박이 됩니까? 그게 압박이 되냐고 현실적으로. 나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경질 아닙니다. 언론에서 자꾸 경질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경질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여당에서 경질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남 팀장. 네. 저 조윤선 수석의 사퇴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 부분에서 청와대가 제대로 조율을 못했다. 바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의 변으로 밝힌 거잖아요. 네. 근데 여당과 야당은 지금 우리가 합의한 것 같고 청와대에서 지금 항의 표시하느라고 조윤선 자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야당에서는 바로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게 잘못됐으면 주무부처 장관인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결국 그 여야 합의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윤선 정무수석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국회를 사실상 협박한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상 경질 아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가지 말라 이러면서 지금 사퇴, 수습에 지금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사퇴의 변에 보면 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변질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자, 그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자, 이 변질이 됐다는 부분, 박성훈 논설위원. 네. 변질이 됐다는 건 결국에는 고위당정청이 금요일 날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당정 간의 조율이 다 끝났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 끝난 얘기를 갖고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네. 변질됐다는 이유로 자기가 물러난다? 그러면 고위당정청에서 결론난 게 잘못됐다 이 얘기인가요?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번 그 경질이든 사퇴든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향후에 그 조속한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긴 말하자면 국회를 향한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을 국민연금에다가 연계시키고 심지어 기초연금에다 연계시키고 뭐 거기다 증세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건 동의할 수 없다. 예. 이런 차원에서 그런 단초를 제공한 중간에 말하자면 연락책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향후 지금 내일 당장 재개될 여야 간사 접촉에서 이런 부분은 아예 논의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라는 게 이제 야당으로 볼 때는 하나의 국회에 대한 압박이고 예.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본질이 뭔지 바로 그게 좀 지금 궁금해요. 뭔가 하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국민 부담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말 다른 덩어리에서 조금 떼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덜렁 국민연금을 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확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연금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없게 된다 하더라도 이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이미 소기의 목적을 사실은 달성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청와대가 부글부글 속으로 끓고 있는 것은 저는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합의를 깨려면 대타협 참여 단체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 자꾸 사회적 대타협이라는데 과연 국민들 대다수가 이 공무원 요번에 연금 개혁안을 보고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내고 한 것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정치권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가지고 심지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맹탕 개혁이다, 엉터리 개혁이라고 하는데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그래서 정말 이 정치권이 뭘 잘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그 사람들 우리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려고 하는 건지 제가 정말 답답해요. 예. 이게 공무원 연금 개혁이 통하려면 사실은 여기에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개혁이 변질됐다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변질됐다 이 얘기는 왜 엉뚱하게 지금 국민연금 50% 소득 대체율 일로 논의가 가버렸느냐. 사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것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고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국회가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자, 여당, 야당 다 할 말들이 많을 텐데 여당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공감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또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 지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래 고민한다며 소통 못한 청와대 그리고 현실론만 주장한 새누리, 그리고 공무원표만 의식한 새정치, 3자의 한심함이 조윤선 낙마라는 합작품을 만들었네요. 아, 정말 굉장한 논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청자분은 진짜 패널로 저희가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네.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핵심을 찌른 논평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청자 논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200자 사설을 써야 될 거를 딱 한 세 줄로 예. 아주 압축을 해주셨는데 정말 100%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을 보고 정말 정치를 하는 자세라면은 지금 어떤 기존의 합의다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핵심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 절감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적자 구조의 공무원연금을 확실하게 바꾸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수적인 엄한 그 조건을 붙여서 국민에게 혹을 붙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것이 다소 힘든 과정이 될지라도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설득하고 그리고 대통령부터가 또 여당부터가 책임있게 야당을 설득하는 예. 이런 데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공무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왔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을 하면서 정치권을 압박을 했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어제 광주에 들렸었죠. 그래서 험한 꼴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크게 잃은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5.18 단체에서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무성은 나가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시킨 김무성은 나가라. 5.18만 되면은 서로 분열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그걸 또 안 받아들여 주니까 또 그건 분명한 것은 또 광주 시민의 뜻은 아니라는 또 생각을 또 같이 하게 되고.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뭐 사과도 했고 괜찮다고도 했으니까 뭐 오해는 풀렸을 텐데 박성원 논설위원 일단 네. 정치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혼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는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기서 김무성 대표에게 물벼락을 안기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광주 시민의 어떤 다수의 뜻이 아니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저 행사를 주체의 아주 핵심이었던 광주 3개 단체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예.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소수의 광주 시민이 아니고 일부 무슨 세월호 무슨 예. 광주 진보연대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일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을 문재인 대표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 정치적으로 좀 소득도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당, 야당 이야기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